예, 안녕하세요. 오늘 성과주의 임금 제도 또는 성과주의 임금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의 정홍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볼 주제는 성과주의 임금 정책인데요. 이 성과주의 임금 제도가 왜 도입이 됐고 도대체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교육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또 진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주요 우리 큰 기업들이 참여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도 좀 보면서 실제로 이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고, 그러면 앞으로 이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5분 정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요.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왜 도입됐냐라는 것인데요. 예전에도 보면 조삼모사 그런 개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런 얘기들인데, 사실은 같은 거를 주더라도 차등해서 나눠주게 되고 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일을 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수나 이런 급여 정책들이 바뀌어 온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은 조금 적게 주고 이런 성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임금을 주게 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실은 성과주의 임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겠죠. 이 결과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당연히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돈을 조금 받는 사람은 좀 불만이 있겠으나 대체로는 이 성과주의 임금 제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는 않아요.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은 우선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 또 어떤 연구는 굉장히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이게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알 텐데, 누군가가 내가 했던 일을 굉장히 박수 쳐주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또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그 일을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 잘했다고 해서 그 일 잘했네 2만 원 줄게 또 10만 원 줄게 이러면 여태까지 했던 그 노력들이라는 게 돈에 이렇게 환산이 되는 걸 보면은 내가 이 돈 받으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외재적인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외재적인 보상을 받게 되면은 사실은 일의 의미라든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가치, 행복 이런 내재적인 보상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김여수원의 연구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체 패널 조사라고 해서 이 집단 성과급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사라지고 또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인건비만 높이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연말에 성과급 같은 걸 받게 되면 그때는 좋거든요. 그때는 좋은데 그 기분이나 이런 게 쭉 가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때만 잠깐 좋으니까 생산성이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우리가 800만 원 받았는데 올해 내가 600만 원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실제 성과하고 관계없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800만 원 줬으면 많은 직원들은 기대하기를 올해도 800만 원 받아야 되지 않겠어? 아주 특별히 회사가 어렵지 않으면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과급 제도가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는 있는데 실은 이 성과가 얼마나 객관적이냐 또 직원들한테 얼마나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호하다라는 것이고, 더 결정적으로는 이게 회사 성과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러한 주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주의 임금 제도의 한계를 몇 가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을 주는 게 성과급이고 뭐 성과주의 임금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과급을 받을 때 뭘 제일 많이 보겠어요? 첫 번째는 돈이 내가 얼마 받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뭐겠어요? 내가 이 돈을 이거 받는데 이거 뭐 어떤 근거로 나한테 이 돈을 주는 거지? 그걸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려다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성과하고 다른 사람의 성과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없으면 나도 그만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덜 받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화도 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과급을 제대로 주려면 그 개인의 성과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이 됐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과평가 누가 합니까? 부서장들이 하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상급자들이 하게 되죠, 보통. 그리고 그대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도 대부분은 사람이라서 자기 친한 사람한테 좋은 성과를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실제 성과보다는 회사에서 필요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뭔가의 희생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당장 뭔가를 요구했을 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기꺼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많이 본다는 거죠. 객관적인 성과보다는 1년 동안 쭉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연구들이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객관적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이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지만 성과의 측정을 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들이 그러면 공개가 되어 있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냥 뭐 헌신성, 뭐 노력, 그 사람의 역량, 뭐 업무 능력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도 모호한 데다가 기준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상사가 바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확한 측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객관적이지 못한 성과의 평가가 이 성과급의 가장 큰 문제고 성과급 임금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작용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가 급여가 많고 적고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매달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매달 받으면 매달 400만 원 받는 건 사람보다는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300만 원 받고 어떨 때는 200만 원 받고 어떨 때는 5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는 70만 원 받고 이런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통해서 생활비를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돈을 계속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건강에도 이 부작용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급이 좀 작고 성과급이 크면 클수록 노동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이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개인이 기대를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보상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걸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요새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공정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노력한 거하고 다른 사람이 노력한 거를 싹 비교를 해가지고 받는 보상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노력을 했으면 보상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보상의 크기가 다르면 그때 이제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보상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심리적으로 생기는데 대표적으로는 하나는 자신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라고 하죠. 이런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뭐 이런 마음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내가 남들하고 뭐 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조금 받아야 돼? 라는 이런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심리적 배신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심리적 계약 배신인데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근로계약은 종이로 이렇게 써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계약 말고 심리적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내가 조직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로부터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나를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심리적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부작용이 생기고 이러한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던 아니면 조직에게로 향하던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과급이라는 게 업적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으로 성과평가를 잘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이 이 성과급하고 좀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조합 활동이 달갑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게 회사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노동조합은 회사의 이익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그런 근로조건이 향상이 되고 임금이 올라가면 회사의 수익이 낮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면은 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거든요. 또 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 이직률도 낮아요.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숙련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만큼 생산성도 향상이 돼서 사실은 이게 상쇄 효과가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노동조합이 그런 효과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회사가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활동을 하거나 노조에 뭔가 친화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 봐라, 이거는 우리 회사의 정책하고 좀 맞지 않는데 라고 해가지고 성과 평가를 낮게 주고 그러다 보면 성과급이 낮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거는 이 헌법에 보장이 된 것이고 또 때로는 사용자가 할 일을 대신하기도 해요. 우리가 산업안전활동, 또 고충처리 활동, 여러 가지 알림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노조 간부들이 현장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회사가 해야 될 일을 노동조합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같은 걸 줘서 자, 요거는 근무에서 빼줄 테니까 노조 활동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법적으로나 이렇게는 인정을 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노조 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 조합원들이라든지 또 노조를 좀 옹호하는 이 발언을 하는 조합원들이라든지 때로는 회사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도 있죠. 그런 발언을 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낮게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인데 이런 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과급하고 연결돼서는 안 되는데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성과급도 못 믿고 성과주의 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게 되고 또 노동조합은 당연히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이 성과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세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 보시는 것처럼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30대, 20대들이 이미 우리 노동시장의 35%가 돼요. 근데 10대의 19세 이하의 인구가 한 10% 정도 되니까 한 10년 정도 되면 노동시장의 절반은 지금의 20대, 30대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세대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같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성과급 같은 임금 제도를 아마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공정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기회가 좀 적어요.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갖지 못하는 이 성과주의 임금 제도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이 비디오를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임금 체계 자체가 없는 노동자들이 61%나 돼요. 이분들은 그냥 아무 임금 체계가 없어요. 그냥 시급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상당 부분은 그냥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성과급 이런 형태는 아예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임금 체계나 이런 데서의 문제는 저렇게 저임금을 받는 아예 임금 체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 성과주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과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 성과주의 임금제도 설문 분석인데요. 참여한 회사는 뭐 삼성도 참여했고 LG도 참여했고 뭐 여러 뭐 카드 회사라든지 유통회사 직원들도 조금 참여를 해서 487명이 참여를 했고요. 생산직도 참여하고 사무직도 참여하고 연구개발직, 유통판매직도 참여를 하고 사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대리급도 뭐 31%, 뭐 과차장급도 36.3%, 부장급 이상도 뭐 한 15%, 또 조합원도 51.3%지만 비조합원도 48.7%로 여러의 어떤 이런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골고루 참여를 하게 됐고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설문 결과 성과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과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68%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과평가가 개인의 노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75.4%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이 성과임금 제도가 개인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차등적인 임금을 줘서 뭔가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였는데 이 설문을 해본 결과 개인의 성과평가가 직원들한테 동기부여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비슷해요. 65.8%는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또 성과평가할 때 직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65.8%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우리의 성과주의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설문 결과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객관적이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관리자들이 성과평가를 하는데 이게 관리자들이 여러 휴먼 에러라 그러죠.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성과평가를 할 때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우리 요새 챗 GPT처럼 이렇게 AI나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업적 평가한다 그러면 훨씬 더 아마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오류가 많은 거죠. 우리가 질문을 해봤어요. 관리자가 개인의 성과 평가할 때 그 관리자하고의 친분을 중요하게 고려합니까? 라고 했더니 응답자들의 67%는 66.7%죠. 67%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자기하고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나라가 땅이 좀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산도 뭐 KTX 타면 3시간이면 가잖아요. 제주도도 뭐 비행기 타면 뭐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이 학연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학교 나왔다고 해서 꼭 뭐 경상도에서만 일하고 어디 뭐 서울에서만 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하고 무관하게 전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 관리자의 성과평가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공정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정적인 응답이 훨씬 많아요. 개인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 이 공정한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러면 성과 평가의 목적이 객관적인 보상이냐 아니면 뭔가 충성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물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라고 물었더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69.6%니까 거의 70% 정도는 10명 중에 7명은 관리자에게 평가 권한을 줘서 사실은 회사에 이 충성하는 조직을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거지 뭔가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이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신은 우리가 사실은 성과주의 임금 제도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이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데요. 뭐 표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요 그 녹색으로 쳐져 있는 걸 보면은 저기 옆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시그니피컨트라는 것인데 통계적 유의도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0.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과주의 임금 정책 우리가 세 가지로 물어서 그걸 평균한 것이 업무 성과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직무 만족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 성과를 높이려고 하고 개인들에게 직무 만족을 좀 높여가지고 동기부여 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로 성과주의 임금 정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업무 성과나 직무 만족이 높은지 안 높은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거니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까 보면 여기 SIG라고 해서 시그니피컨트라고 하는 게 .000 나오잖아요. 이건 통계적으로 거의 99.99999%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관리자가 뭔가 남용을 하죠. 제대로 평가 못하고 뭐 그런 이제 질문이에요. 학력 지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관리자가 성과평가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이 개인들이 이 조직에 대한 심리적 배신감이 어떨까라고 했더니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리자들이 평가를 제대로 못하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배신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성과평가 제도가 그러면 객관적이면 어떨까라고 하니까 만약 이렇게 성과평가 제도가 객관적으로 되면은 이것도 그 SIG 뭐 시그니피컨트를 보면은 .000이잖아요. 그러니까 99.99999%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평가 제도 자체를 사람들이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객관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될 때는 업무 성과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객관적이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사실은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객관적이지 않은 이런 응답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것이고 제대로 활용되기도 어려운 주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게 이제 큰 틀의 뭐 그냥 방향이에요. 회사는 성과급 비중을 좀 축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성과급이 마치 이제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비중을 많이 둬요. 기본급은 조금 두고. 근데 이렇게 임금 안정성이 낮아지면은 사실 오히려 이 유능한 인재를 계속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모방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잘하는 건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은 물론 성과급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은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좀 요구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과급이 이 고객 그 어떤 노조 활동을 하는데 연관돼 가지고 부당하게 활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국가 평가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당 노동행위 고발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조직 문화를 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당연하지 않은 거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건 대응을 좀 해서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뭐 몇 달 전쯤인 것 같아요. 이 성과주의 임금 정책을 쓰는 회사 공공 부분은 이걸 막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성과주의 임금제도 쓰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런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뒤에는 좀 잠잠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게 어떤 근거로 국민의 세금을 성과주의 임금 정책을 도입한 회사에 인센티브를 줄까라는 거죠.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까도 봤지만 최저임금 적용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아예 임금제도 자체에 없는 사람들도 전체 임금 이 노동자들 중에 61%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에는 저임금을 받는 분들인데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임금 격차를 좀 축소하는 거지 성과주의 임금 정책을 확산하는데 나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잠깐씩 보고 넘어가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성과급 비중 최소화를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이제 회사가 이런 비중을 최소화를 하면은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이직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이게 뭐 객관적인 업무 평가보다는 뭐 이 조직과 특히 부서장 개인에 대한 헌신으로 이게 평가가 돼서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거죠.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합은 성과급을 좀 비중을 줄이면 좋은데 못 줄이면은 차선책으로 기준이라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급기준위원회 같은 걸 좀 노사가 같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조 활동하고 개인 평가를 좀 연관해서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법적 조치를 취해서 이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성과주의 임금 확산 제도는 사실 이거를 개별 민간 기업에게 성과급 도입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줄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성과급 같은 이런 성과주의 임금 제도를 도입한 게 우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됐거나 나라의 살림에 도움이 되거나 개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럴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이런 데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노동조합과 임금 정책을 충분히 협의하게 만들면서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이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뭐 조금 길었지만 성과주의 임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